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선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우리감 교추본 쪽 공동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 경선에서 승리를 한 박선영 후보가 이제 그 동성애 지지자다라는 그런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릇된 프레이밍인데 이 잘못된 프레이밍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여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프레이밍이 맞던 틀리던 간에 박 후보가 빠른 시간 안에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왔던 단체의 그런 움직임의 지도자들 한 너댓 분을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클리어링 시켜줘야 돼요. 물론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억울하게 이렇게 프레이밍 당한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시 뭐 정정을 하던 교정을 해야지 왜 내가 참 무참하게 인격 말살 정도까지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되냐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박 후보는 지금 그 사람들의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박 후보는 유권자들한테 후보로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주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하자면 이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나 흑색 선전이나 잘못되어 있는 그 프레이밍을 박 후보가 걷어내줘야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던 간에 좀 더 합리적인 지평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 후보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오신 지도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클리어링 해 주십시오. 이 박 후보에 대해서는 동성애 지지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이밍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 프레이밍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데 이 프레이밍이 이 책을 근거로 해요. 이 책은 이제 박 후보가 운영하는 물망초 재단에서 운영하는 물망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붉은 넥타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영진이라는 탈북자의 그 자전적인 소설이고요. 이 탈북자 이제 나이가 아마 50대가 넘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 굉장히 그 시크하고 고상하고 곱상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특히 북한같이 찌들은 사회에서 얼마나 그 미소년이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소년이에요. 그리고 여릿여릿하고 이 이야기를 보면 여성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남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여성적인 그 특성을 잘 모르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성정체성 혼란이 오거든요. 그걸 모른 채 그냥 인생이 허무하고 갑갑하고 부인이랑 뭐 잘 생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이제 자기의 그 게이 성향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냐? 게이 만나가지고, 금전적, 육체적, 정서적 착취를 2번이나 당해요. 그리고 폭망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아보니까 자기 탈북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풍비박산 나고 다 뭐 병들어 죽거나 막 그 정치범수용소 끌려가거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두만강에 이제 그 손을 담그고 어머니 제가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들어가서 어머니 구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하자면 참회죠.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에 무슨 어떤 동성애를 뭐 이런 식으로 섹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았더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키스를 하고 뭐 딥키스를 하고 프렌치 키스를 하고 귀에 무슨 가슴을 더듬었다 이런 포르노성인 에로틱한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담담해요. 무지하게 담담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책을 두고 이게 동성애를 띄웠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붉은 넥타이만 해도 그래요. 이 붉은 넥타이가 분명히 이 책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몇 페이지더라? 예, 여기 있네요. 이 책에 59페이지 이런 게 있거든요. 나에겐 1년에 2-3번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생겼다.
아버지 원수님의 탕신일을 맞아 이제 9살인 우리 모두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영광을 받아 안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붉은 넥타이를 목에 두른 소년단원. 머리 위로 꽃보라가 흩날리고 북과 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우리 목에 붉은 넥타이를 메어주고 가슴에 소년단 휘장을 달아준다. 밝아오는 조국 땅의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우리는 원수님의 나어린 영웅들, 공산주의 후비대로 배워나간다. 소년단 동무들아 깃발을 높여라. 원수님의 뒤를 따라 힘차게 나가자.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이 소년단원이 됐을 때 받는 붉은 넥타이에서 온 건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박선영 후보를 이제 그 동성애 지지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 얘기가 당신 왜 거짓말 하냐 이거요. 붉은 넥타이가 동성애자들이 잘 매는 넥타이다 이거요. 아니 그럼 엊그저께 트럼프가 기자회견할 때 그 사람 붉은 넥타이 잘 매잖아요. 그럼 붉은 새빨간 넥타이 매고 나왔던데 그럼 트럼프가 동성애자 지금 옷 코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막 물론 그런 중의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의미로 썼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중의법이라 그래도 이 책에 붉은 넥타이를 거론한 유일한 대목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그 책의 제목이 나왔다는 얘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래 외눈바위 같이 막 이거는 동성애 지지자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딱 선입견을 받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다시 얘기를 들을게요. 우리 그러면 애플 뭐 아이폰이나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전부 그럼 동성애자예요? 그 동성애 아이콘 띄우고 다니고 있네. 그 반입 깨물은 사과가 그게 동성애 아이콘이거든요, 원래.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의 아버지가 알렌 튜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의 수학자인데 thinking machine, 생각하는 기계라는 거를 개념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만들어냈냐면 이진 논리학, 즉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이진법으로 표현된 모든 명제는 기계가 연산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화이트헤드나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각은 이진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거든. 그럼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이진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진 명제는 전부 기계가 연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기계가 연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컴퓨터의 철학적, 수학적 기초였어요. 그래서 튜렌을 이제, 알렌 튜렌을 우리가 컴퓨터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의 그 암호 해독 기계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영국이 독일을 견뎌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케임브리지 철학과 수학과에 빨갱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영국 이제 그 정보부의 이제 그 사찰 대상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하이테크 기술을 이제 그 빨갱이 동료들을 통해서 소련으로 넘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 돈을 주고 이제 그 남창을 산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개망신하고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청산가리를 묻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보부가 그렇게 연출해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 본인이 모멸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32개예요. 근데 공식적인 설은 자살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한 입 베어 물다 남겨놓은 사과라는 건 동성애 아이콘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이 책을 동성애 아이콘이라고 한다면은 아이폰 지금 들고 다니고 있고 그 애플 컴퓨터 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은 동성애를 선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된다고요. 또 다른 얘기 할까요? 아놀드 파마 있죠? 아놀드 파마 보면 이렇게 우산 펼쳐져서 이 상표 달잖아요. 그 상표가 보면 이 레인보우 색색까지란 말이에요. 레인보우 색색까지가 이게 동성애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아놀드 파마의 옷 입고 다니거나 스포츠웨어 입고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동성애 지지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책은 이 책은 동성애를 무슨 이거 좋은 거다. 뭐 아주 그 쿨하고 재밌고 보람된 거다. 이렇게 띄운 게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얘기를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억압적인 사회니까 자기한테 게이 성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군대 생활 뭐 5년 6년 하는 동안 맨날 상관들한테 성희롱 당해요. 이쁘게 생겼으니까 상관이 끌어안고서 입속에다 혀놓고 막 아랫도리 만지고 주물럭거리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게이 성향이 있다, 여성적이다라는 걸 못 느꼈다고요. 그냥 그러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온 다음에 아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아서 거기로 그냥 발이 빠져서 들어갔다가 만나는 게이마다 돈과 몸과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때문에 제가 철이 없어서 잘못 아무 생각 없이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허무해서 탈북한 덕에 이 집안 다 풍비박산 나고 어머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두만강에 가서 그 찬물에 손 담그고 펑펑 울면서 어머니 제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낼게요. 그러고 끝나는 작품을 두고 동성애 지지 작품이라고 하냐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프레이밍을 해도 그럼 이걸 또 반박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글에 써줬어요. 아니 뭐 우리 이제 곽일천 후보랑 박선영 후보 두 명을 가지고 경선을 했잖아요. 이 선보는 그거를 좀 두 후보 사이에 그 변별을 위해서 다른 걸 가지고 비판을 하세요라고 글을 썼더니 그 비판 잘못됐네요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거 엉뚱한 거 막 갖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그 솔직히 말하면 노이즈죠. 솔직히 말하면 흑색선전이고 프레이밍이에요. 여기 그거 억울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런 식이면은 영화 패왕별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전통 경극이란 말이에요. 경극은 이제 남장 여자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목소리도 어렸을 때부터 여성화된 애를 아마 그때 보면 영화에 보면 아마 그 고한도 제거한 것 같아요. 지금 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그러면 목소리도 아하하하 하고 이제 그 여자 그 가성을 내요. 얘는.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남자 패왕과 별이란 말이에요. 패왕이 초패왕 아니에요. 항우. 항우가 그 우희라고 데리고 다녔잖아요. 미인을. 그 패왕별이라는 게 항우가 우희랑 이별하는 장면을 그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누구지? 저쪽에 유방의 군대에 밀려가지고 그게 별이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패왕은 이제 그 항우를 뜻하고 희는 우희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패왕 별희인데 이 패왕별이 그 경극에서 경극을 하고 다니는 두 명의 배우 사이에 이제 동성애적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터져가지고 둘이 끌려나가서 모욕당하고 막 뺨 맞고 막 이러니까 둘이 동반자살한다고요. 거기엔 어떤 동성애적 에로틱한 그런 장면 하나도 없어요. 동성애 가면 쿨하고 좋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 천한 옛날 전통사에서 천하잖아요. 배우라는 그런 경극 배우라는 게. 그리고 생활도 부평초같이 떠다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사이에 동성애적 그 감정이 문화혁명이라는 비극적 사건 속에서 완전히 빠개져 가지고 사람이 가루로 갈려나가는 그런 걸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걸 두고 패왕별을 두고 야, 저건 동성애를 띄운 영화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이건 사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신 그 운동단체 지도자들이 좀 풀어주셔야 될 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분들이 박선영 후보가 출마를 늦게 선언했는데 그 출마하기 전에 이미 곽일천 후보나 이런 쪽으로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선영 후보를 사실은 부당한 프레이밍으로 이제 그 일선에서 이제 선동돼 갖고 막 공격하는 걸 나서서 교통정리를 안 하셨다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통정리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할 거 기다릴 것도 없고 후보가 직접 동선의 반대운동 그 지도자들을 만나야 돼요. 이럴 때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털어야 된다고요.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이거 후보가 그냥 아이 나 억울해요. 나 정당해요. 이건 참 부당하고 비열한 공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들 보고 풀으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만날 생각 없어요. 이렇게 토라져 있으면 자존심을 세우고 이거는 광역에 특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 교육을 둘러싼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주요 후보로서의 책임과 저걸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권자들이
이런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지평에서 쿨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후보의 유권자에 대한 예의고 도리고 책임입니다. 박선영 후보님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후보님의 이고나 자존심이나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거의 말살 지경까지 짓밟힌 동성애자라고 몰려가지고 별 흉악한 포스터 다 뜨고 막 남자 손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뭐 성기 같자 이걸 막 자기 입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 이런 포스터 그려갖고 그냥 후보를 그냥 인격 말살을 시켜버렸거든요. 여성 후보를.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건 알겠는데 마음 상한 건 후보님 비즈니스고 유권자들한테 이런 노이즈가 안 끼게 잡음이 안 끼게 클리어링 시켜줘야 되는 거는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비즈니스라고요. 공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저 박성현이도 저거 동성애 지지자야. 저래서 저거 박선영 이상하다. 백모라 그럴까. 백모도 동성애 지지자야. 그래서 박선영 후보 편드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이 날아올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왕창 대한민국 기본질서 허물어버리자는 법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온 글 중에 혹은 이제까지 나온 영상 중에 가장 정확하게 그걸 반박한 건 제가 썼어요. 제가 그거 쓰느라고 영국의 평등법을 다 읽었어요, 사실은. 영어로 된 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쟤들은 동성애 운동하는 친구들은 동성애 합법화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합법화의 의미가 뭐냐면 동성 커플, 그러니까 여여 남남 커플이 민법상 부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사위가 여자가 될 수 있고요. 내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합법화가 아니죠. 왜냐? 한반도에 인간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게 2, 3만 년이 넘는데 그 2, 3만 년 동안 동성애를 이유로 목 잘라 죽이거나 때려 죽인 게 없어요. 이 미국이나 유럽은 안 그래요. 동성애 이유로 목 잘라 죽이거나 때려 죽인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까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이유로 감옥에 보냈잖아요. 튜랭을 감옥에 보내려고 그랬다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요. 지금부터 60년 전밖에 안 돼요. 컴퓨터의 아버지 튜랭을. 그러니까 거기는 전통이 그런 데라고요. 반면 여기는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서브컬처로 해. 근데 뭐 앞에 그거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나대지는 마라. 그렇게 해서 서로 평화스럽게 살아왔다고. 근데 그쪽 풍조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민법상 부부하겠다라고 튀어나오면서 그거를 운동의 명칭을 동성애 합법화로 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원래 언어 잘 다루잖아요. 근데 이건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다. 이건 동성 결혼 제도화다. 동성혼 제도화지 이게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규정하고 그 제도화라는 용어를 박은 게 저예요. 이것 때문에 저 무지하게 시달렸어요. 그때 이제 뉴델리 주필할 텐데 이 동성애 쪽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꼬장꼬장하면서 말이 그냥 끝나지 않는 장문의 편지를 막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는 거예요. 그 답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공들여서 보내니까 답을 안 하면 미안하더라고. 오히려. 아무튼 그때 제가 그래서 며칠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야 너 백모 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뭐야? 왜냐면 제 입장을 좀 밝혀드려야 내가 왜 이런 책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지를 이제 저한테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차원이 한 4개쯤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는 도덕적 죄악이다. 짐승 같은 짓이다. 벌 받는 짓이다. 특히 특히 기독교 쪽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죠. 두 번째는 동성애는 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줘야 될 질병이다. 강제적으로. 세 번째는 동성애는 개인이 알아서 치료받으러 다녀야 될 질병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질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제 입장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동성애 하거나 말거나 그건 니들 비즈니스인데, 두 가지 하지 마, 특히. 하나, 동성혼 제도화 하려고 그러지 마. 나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며느리가 남자고 사위가 여자인 걸 못 봐. 두 번째. 동성애가 무슨 대단한 쿨한 거인 듯 막 부추기는 그런
그런 그 떠드는 선전하고 부추기는 동성애 찬양 고무하지 마. 그게 뭐 소설이 됐든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이거 동성애 찬양 고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할까요? 약간 쌍말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이 아스팔트 나가면 이게 사람이 눈알이 확 돌아가고요. 약간 살기가 돌고 약간 광기가 있어요. 제가 3월 1일 날 저기 어디야, 저 교부 앞에서 그 연단 높았어요. 그때는 한 4m 50쯤 됐는데 사회를 봤는데 앞에서 그 서울대 그 수학과 박사과정 슈타인스 채널에 이혜성 씨가 있잖아요. 이혜성 씨가 연사를 하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인간이 술 취한 척 입에 술 냄새 풍기고 그 소주 먹었다 이렇게 품어요. 걔들 일부러. 왜냐면 나중에 사고 났고 이러면 자기 술 취해서 했다고 면피하려고. 해서 뒤에서 이혜성 씨 덜미를 딱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연설 중에. 이혜성 씨는 연설에 팔려가지고 뒤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몰라. 아니 경호한다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뭔지도 몰라. 이 아저씨들은 뭐 까만 옷 입고 무슨 뭐 특전사 옷 입고 해병대 옷 입고 잔뜩 있는데 경호는 무슨 경호 하나도 모르는 상황을 제가 사회자인데 그래서 그 이혜성 씨 딱 잡고 하는 거 손을 제가 딱 친 다음에 여기를 그냥 치니까 풀려질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저기 이걸 여기 어디 여길 잡았죠.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뭐 이게 180도 돌잖아요. 이렇게 딱 잡으면 이제 여기 꽉 졸려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야 같이 뛰자 그러고 그 5m짜리 그 무대에서 가장자리를 질질 끌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얘 오줌 싸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전에 딱 필드 나가면 조금 약간 사람이 컬러가 바뀌거든요. 지금 이거 옛날 한 5, 6년 전인가 동성애 그 반대한다고 KBS가 동성애 띄우는 드라마 방영하는 거 반대한다고 어떤 그 아줌마들로 이루어진 동성애 반대 단체가 그 앞에서 KBS 마당 안에 들어가서 그 유리문 앞에서 앉아서 이제 sit-down strike 그러니까 농성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차 닥차가 와서 다 잡아가려고 하니까 일요일이에요. 여름에. 다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왜 그때 자기도 모르겠대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 그냥 전화하면 될 것 같았대. 거기 지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상황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하대. 그래서 그날 일요일이니까 여경 있냐 여경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발로 타지 마라 닭장. 그러니까 여경이 와서 들어서 태워야 된다 한 명씩. 일단 시간 끌어라. 그러고 와서 이제 달려 들어갔어요. 스트랩바 끌고 여름에. 글 쓰던 때요. 난윤고에 저기 난윤고에다 러닝 셔츠에 땀 찍찍 흘리면서 가서 딱 한 마리 제가 그날 한 말을 조금 완화해서 표현할게요. 하자마자 저거 사실 그날 잡혀갈 뻔했어요. 경찰한테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딱 하자마자 경찰 책임자한테 야 이 너 새끼 너 이 새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신체 특정 부위 있잖아요. 뒤에 그 변 나오는데 그거 딱 네 거기에 강목을 때려박아서 창자를 뜯어주랴.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순한 아줌마들만 상대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스랩바 끌고 나와서 이상한 수염도 안 깎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눈에 도끼 세워서 첫 마디가 이거는 좀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춤했다고요. 그 다음부터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상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리면 안 되니까 잡혀가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서 했으면 안 잡혀가는데 KBS 마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잡혀가는 거거든 이건. KBS고 앞에고 이제 그 차도에서 차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이제 운전자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카브를 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쓰잖아요. 그럼 다 직원이잖아. 임직원이잖아. 한 명 한 명한테 너 동성애자냐? 네 엄마 동성애자냐? 네 딸 동성애자냐? 네 애비 동성애자냐? 네 할머니 동성애자냐? 네 할아버지 동성애자 계속 조졌다고. 6시간을. 얼마나 조졌는지 이 순순한 아주머니들이 경찰한테 저 사람 잡아가세요.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에요. 아무튼 그 덕분에 밤새 내내 농성해 갔고요. 그리고 KBS가 그 드라마 그때 방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동성애 반대 투쟁하는 분들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제가 좀 많이 참여했었고 이 오프라인 투쟁에서도 그때 어려웠을 때 그 다음엔 좀 많아졌어요. 초장에 제가 좀 참여를 많이 해드렸다고요.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성향을 좀 알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뭐라 그럴까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그 대신에 정치적 판단력이 이렇게 뭐랄까 세련되게 다져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 동성애 지지자야 하고 뭐 이런 붉은 넥타이 입고 붉은 넥타이라는 건 동성애 코드고 뭐 여기 어디 몇 페이지에 무슨 글이 있으니까 동성애 코드 이건 동성애 코드고 이렇게 해서 반 거짓말 반 진짜 섞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포스터 만들어서 막 카톡에 뿌리고 막 이거를 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확.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박선영 후보가 이렇게 많이 당했죠. 왜냐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동성애 지지도 아닌데 그건 아무리 억울해져. 억울하더라도 그건 억울한 건 개인 비즈니스고 후보는 공인이잖아요. 물론 점잖게 살아온 나 60 먹은 대학 교수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접고 후보로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왔던 지도자들 만나서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오해를 대중적 차원에서 불식을 시켜줘야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거짓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권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거짓을 걷어내는 거는 후보 몫이다 이거예요. 그게 후보의 책임이고 의무다 이거예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죠. 이 사람들 후보가 쓴, 내 후보 욕 좀 할게요. 2001년, 2003년에 후보가 쓴 책 두 권이 있어요. 뭐 하나가 법학개론이고 하나가 법여성학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젠더 용어도 나오고 이래요. 우선 첫째 법여성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페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주리스프루던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뜻으로 보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법. 그게 법여성학이라는 책의 뜻이라고요. 그 제목 자체가.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야 박선영이가 페미니스트로 법학을 했네. 얼마나 꼴페미인지 한번 볼까 하고 봐보면 페미는 무슨 페미 그냥 당시에 사회풍조가 2001년 2003년 요때니까 사회풍조가 전부 페미 안 하면은 업계에서 시간 강사 자리 하나도 못 얻어요. 특히 박선영 후보는 여자잖아. 이대 학부잖아. 서울대 대학원이고. 그러니까 페미라는 글자를 팔면 이 사람은 학계에서 좀 자리 잡기가 편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뭐 이거 후보님 저 고발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약간 엉터리 눈속임 제목 단 거예요. 혹은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이 없다고 사실은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야 박선영이 젠더라는 용어 써. 그러니까 저건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기 뭐야 또 이래요. 아니 젠더요. 그 용어 쓰는 거 자체는 쿨한 거예요. 그냥 별 문제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젠더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나는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머릿속에는 심리적으로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 취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이 경향의 그런 성별하고 저의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성별이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머리에서 느끼는 성별, 성취향은 뭐라고 부르냐? 이걸 젠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생겼어요. 법도 남자인데 트랜스 수술 받고 여자로 이렇게 몸 꾸미고 호르몬 투약 받고 해서 여성화 돼 버리고 나서 저기 그 법원에 신청하면 여자로 바꿔줘요. 성별 정정해 준다고요. 법이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생물학적 성을 네가 공들여서 수천만 원 들이고 네 건강을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까지 생물학적 성을 바꿨으면 너의 머리의 성에 따라서 그건 국가가 그건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젠더라는 용어 자체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된 건 어느 순간 이데올로기가 되냐? 머릿속의 성이라는 건 변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의 성이 중요하지 생물학적 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한다고요. 절대화시킨다고 이거를. 거기다 이거는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뀔 수 있어. 그럼 양성애자예요. 오늘은 내가 여자야. 내일은 내가 남자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 오늘은 여자예요. 다음날 인터뷰 다시 왔어요. 그러면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저 남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게 절대화 시켜놓으면 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젠더를 절대화 시키자라는
얘기가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면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쓴 2001년에 쓴 책에 젠더를 절대화시키자라는 얘기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것 인용된 거를 저는 책은 안 읽었지만 박선영을 공격하려고 아주 악랄하게 만든 블로그들 보면 그런 구절만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구절에 인용된 거 보면 그 구절 고스란히 100% 인정하더라도 이건 젠더를 절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야 박선영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뭐 떠드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교육감을 줄 수 있겠어? 이러고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정확한 혹은 흑색 선전에 가까운 얘기를 동성애 반대 운동했던 커뮤니티에 막 푼다고요. 그러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작년인가 8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 개헌 반대 청원을 넣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강하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순수하고 단순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같이 그 서명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공작을 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일이 저질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공작 치밀하게 하는 인간들은 거기다 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손가락이 이렇게 남자 성기처럼 만들어 갖고 박선영 후보 그림에 입에다가 넣어갖고 이제 뭐 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박선영 뭐 이래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포스터 만들어서 막 뿌리고 인격적으로 말살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박 후보도 이제 꼭지가 돌죠. 머리가. 화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저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걸 말리지 못한 지도자를 내가 왜 만나냐 이거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지금. 오케이 100% 인정해요. 100% 동감합니다. 근데 그건 개인 박선영에 관한 문제고 지금은 개인 박선영, 인간 박선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보 박선영이 중요하다고. 유권자들이 박선영이가 어떤 후보, 어떤 물건인고 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이즈를 없애줘야 돼요. 그게 후보의 의무고 책무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 박 후보님.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동성애 그 반대 운동 하셨던 지도자들을 아무리 억울한 감이 있어도 아무리 참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도 본인이 만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클리어링 시켜야 돼요. 이거는. 그게 본인 부당하다고 아무리 느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부당한 거고 그건 개인 박선영, 인간 박선영이 느끼는 부당함이고 후보 박선영의 책임은 어디 갔냐는 거야. 지금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나세요. 만나라 박선영. 그겁니다. 동성애 반대운동 해왔던 지도자들, 해오신 지도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이거 다 오해고 이런 건 어디 불순한 다른 의도를 가진 특정 후보의 세력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순진하고 열정적인 사람들한테 흑색 선전 내지는 마타도와 퍼뜨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찍든 안 찍든 저에 관한 그러한 오해는 지도자님들께서 나서셔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 박선영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후보 박선영으로서 해야 될 책무고 도리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 박선영 케이스를 통해서 본 교육감 후보의 책무와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또 이런 흑색 선전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이런 흑색 선전이 횡행하는 일부 커뮤니티에 혹은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줘야 될까? 또 유권자들은 후보와 그런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 이런 재밌는 주제죠. 상당히 무겁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